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지행동 모델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지행동 모델은 여러분들이 그 사회복지사로서 현장에 나가면은 엄청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또 유용한 그러한 모델이기 때문에 잘 배워두셔야 될 겁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먼저 인지행동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잠깐 앞서서 그 전에 정신역동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정신역동 모델의 뭐 철학적 개념이라든지 또 기본 그 용어 또 개인 목표 및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정신역동 모델이 적용되는지를 배우셨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신역동 모델에 있어서 개입 과정이나 어떤 기법 이러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인지행동 모델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인지 모델과 행동 모델이 결합돼서 인지행동 모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인지행동 모델의 철학적 그 백그라운드라든지 기본 용어 이런 것을 잘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또 특히 그 인지행동 모델에 있어서 개인 목표나 개입 과정이 어떻게 되고 또 다양한 그 기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법 소개를 들으시면서 지난번에 배웠던 정신역동 모델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론적인 관점에서 제 수업을 쫓아와 주시면 굉장히 그 재미있게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인지행동 모델의 그 철학적인 어떤 그 배경이 있는데 인지행동 모델의 뿌리는 그 고대 그리스의 그 스토아 철학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사색적인 그러한 거죠. 그래서 에픽테토스라는 그 어떠한 그 철학적인 용어 관념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 사물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라보는 그 사물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물을 보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느끼는 감정 또 그 관념 방해를 받고 있는지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인지행동 모델에 영향을 준 그 학자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어떤 학자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던 스키너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스키너는 또 파블로프의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파블로프 하면은 그 고전적 조건반사 이론의 대가죠. 그래서 파블로프 학자는 그 개의 타액 실험만 한 40년 이상을 한 그러한 유명한 행동주의 그 학자이죠. 그래서 개가 언제 그 침을 흘리는지 맨 처음에 맛있는 고기 냄새를 맡고 그 침을 흘리는지 또 그냥 종만 쳤을 때 침을 흘리는지 또 종이라는 그 중립 자극하고 고기라는 무조건 자극하고 결합됐을 때 이것을 그 종만 쳤을 때도 침을 흘리는지 뭐 이러한 다양한 조합을 가지고 이 개의 침이 어떻게 흘러나오는지를 40년을 연구했더니 여러분들 한번 좀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파블로프 같은 학자는 이쪽 분야의 대가이다. 그래서 이 스키너가 파블로프의 그 절대적인 그런 영향을 받은 학자이죠. 그래서 그 인간의 그 행동이라는 그 인간이 있다 그러면은 자극에 의해서 어떻게 반응, 스티뮬러스 리스폰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스키너가 그 연구를 했던 겁니다. 근데 스키너 같은 경우에는 그 인간의 심리를 그 동물 모델에 근거해서 같이 그 연구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굉장한 비판을 받게 되죠. 인간이 동물인가? 그 사람은 동물하고 다른 무엇인가 다른 유기체로서의 기능을 한다.
라는 그 지점에서 많은 그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제가 그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중립 자극이 무조건 자극하고 연결됐을 때 이것이 자극의 조건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생물, 뭐 땡땡 치는 종 이런 거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중립 자극입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자극하고 연결됐을 때 자극이 그 조건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다양한 조합을 통해 가지고 그 인간의 행동을 치료할 수 있다. 또 인간의 그 행동을 변경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한 그 학자들이죠. 그래서 그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이론은 그 인지행동 모델에 어마어마한 그 영향을 준 그러한 학자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올페라는 그 학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체계적 둔감법의 대가예요. 체계적 둔감법. 말 그대로 그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 어떠한 자극에 굉장히 예민해 있을 때 어떠한 시스테미컬하게 그 자극에 대해서 둔감화시켜서 그 자극의 고통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그러한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인지행동 모델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체계적 둔감법에 그 3단계가 있는데 맨 처음에는 그 근육을 이완하는 훈련을 합니다. 예. 너무나 그 긴장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은 조그만 자극에도 기절하고 자지러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딱 릴렉스하는 그 근육 이완 훈련이 먼저 들어가고 두 번째 단계로는 불안의 위계 그 하이어라키를 작성을 합니다. 언제 가장 불안한지.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근육 이완에 의해서 불안이 제거되는 그 단계로 가는데 예를 든다면 이 아이가 학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은 학교라는 소리만 들어도 애가 갑자기 배도 아프고 머리도 혼미해지고 안 아프던 곳도 계속 아프는 거죠. 예. 학교라는 이러한 예를 들어서 건물이 보인다. 그럼 그때부터 마음이 쿵닥쿵닥 뛰는 겁니다. 예. 그랬을 때 안전하고 믿을 만한 사람과 학교 예를 들어서 저기 학교 건물이 보이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첫날은. 두 번째 날은 또 학교 정문까지 가는 겁니다. 세 번째 날은 학교 정문을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요렇게 차츰차츰 해가지고 체계적인 어떤 둔감법에 의해서 본인이 공략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울페가 여러 가지 방법론에 의해서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션다이크라는 학자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션다이크도 스키너에 의해서 계승된 다양한 그 방법들을 인지행동 모델에 적용 가능하도록 개발을 시켰고요. 또 반두라, 여러분들 반두라 참 좋아하시죠? 스키너 이론하고 반두라 이론하고는 조금 좀 차원이 틀린데 스키너 이론은 자극과 반응이라는 그러한 논리에 의해 가지고 이론을 구성했는데 반두라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자극만 준다고 그대로 거기에 따라서 리스폰스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인간이란 유기체는 또 다른 중재화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의 블랙박스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유기체가 있다 라고 하면은 자극이 주어집니다. 그쵸? 스티뮬러스. 그러면은 반응. 요것이 바로 스키너의 이론이었었는데 반두라의 이론은 조금 다르죠. 예, 이렇지만은 않다. 이 유기체의 무엇인가 블랙박스에 의해서 또 다른 반응, 새로운 반응, 또 역학관계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사회적 학습 이론, 주변을 둘러싼 사회와의 어떤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한 학자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들어본 학자가 여기 누가 있을까요? 라자러스 같은 경우 들어봤을까? 하여튼 여러분들 바워라고도 읽을 수도 있고 켈리라는 학자,
예, 바워의 그 기분과 기억의 연결망 이론. 예,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이론이고, 켈리의 개인적 구조 이론. 또 그 셀리그만의 그 학습된 무력감 이론. 또 라자로스는 그 사회복지 실천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학자 이름인데, 그 라자로스의 그 행동 변화에 미치는 사고 정서 영향. 그래서 즉 그 인간이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 적응 이론의 대가이죠. 그다음에 볼비 같은 경우에는 애착 이론, 초기 애착 이론의 대가인데, 이러한 여러 학자들의 그 이론들이 어디에 영향을 미쳤다? 그 인간 행동에 있어서 인지 행동 모델에 영향을 미친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이론에서 나온 기법과 그 여러 가지 그 치료 과정들이 여기에 그 버무려져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지행동 모델을 딱 그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명확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행동주의자들은 환경을 중요시 여기죠. 그렇죠? 근데 지그문트 프로이드 학파들은 정신 내적인 어떠한 그 무의식적인 구조, 이런 것을 정신 내적인 그 어떠한 결정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에요. 요것이 더해져서 뭐가 된다? 통합 모델로서 기능하는 게 인지행동 모델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모델의 기본 전제는 어떠한 그 예를 들어서 그 사회 활동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역기능이 있는데, 이러한 역기능이 뭐예요? 때로는 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잘못된 신념도 갖고 있고, 왜곡된 사고 체계도 갖고 있는데, 이러한 그 문제라는 거는 잘못된 뭐에서 생각, 자기의 사고 과정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지행동 모델에서는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겁니다, 바로. 예. 그래서 그 인지행동 모델의 관점에서는 환경과 인간 간에 굉장한 그 상호작용을 해요. 인터랙션을 하는데, 이때 그 환경이 인간한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정보도 주고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환경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경험과 정보를 갖다 부어줍니다. 전달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그 환경의 그 영향 과정 속에서 때로는 인간은 중재할 줄도 알고 또 새겨 들을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지적 중재 과정을 결정하는 어떠한 그 커그니티브 시스템이 있는데, 이 커그니티브 시스템, 인지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예, 그 자극이 오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그 자극에 대한 의미, 부호화, 나에 대한 어떠한 그 새로운 이미지, 이런 걸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적인 인지 작용을 통해서 환경을 어떻게 한다?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그 자신뿐만 아니라 환경 체계까지도 변화시키는 것을 인지행동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지행동 모델의 기본 과정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인지행동은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인지행동은 그 관찰될 수 있고 변경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변경되기 힘들다, 치료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모델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치료자 자체가 그 할 수 있다는 신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행동 변화는 뭐를 통해서? 이 커그니티브, 인지, 생각, 사고, 요것을 변화시켜서 치료할 수 있다, 개선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 5가지 그 인지행동 모델, 치료 모델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1학기 때 내지는 뭐 그 전에 다양한 심리학에서, 아니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아니면 실천론 이론에서 여러 가지 이론을 배웠을 텐데, 인지행동 모델에 있어서 가장 유용하게 쓸만한 5가지 제가 그 모델을 골라왔습니다. 첫 번째로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적 치료 모델이고요. 또 2번째로는 아론 백의 그 우울증의 대가이죠. 예, 그 아론 백의 인지치료.
또 세 번째로는 글래서의 그 현실 치료, 리얼리티 테라피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피아제의 그 인지 이론인데, 인지 이론을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인지행동 모델에서 그 치료, 기법, 과정 이런 거 중심으로 소개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행동주의 이론도 마찬가지죠. 뭐 스키너의 이론, 파블로프 이론, 반두리아 이론 다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주의 이론의 어떠한 기본 개념, 과정, 기법, 중요한 여러 가지 적용 가능한 그 치료 모델, 요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적 치료인데, 이게 REBT라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Rel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니셜 첫 자를 따가지고 REBT. 예. 그래서 그 합리적 정서적 행동 치료, REBT 이론이라고도, 이거 다 빼고 REBT 이론일 때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의 한 형태인데 1950년대에 그 앨리스에 의해서 많이 전파된, 예, 그러한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뭐 CBT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렇습니다. Cognitive Behavior Therapy. 그래서 이 이니셜 따가지고 CBT 이론 이렇게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교재 말고 다른 보고서나 아니면 실습 나가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때 REBT, CBT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쪽 모델에서는 어떠한 정서적 행동적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보다 더 행복한 의미를 더 부여해주고, 그 다음에 그 행복한 의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 가이드라인을 경험에 의해서 또 연습에 의해서 지지해주는 그러한 이론인데, 그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 왜곡된 사고라든가 편견을 바꾸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떠한 한 사건, 상황에 따라서 올바른 사고도 할 수도 있고 왜곡된 사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막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여기에서 동일한 부정적 상황이라도 자신의 어떠한 철학이라든가 신념에 따라서 문제 해결 과정이라든가 결과는 완전히 틀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합리적으로 계속 받아들일수록 병리적인 결과, 부정적인 결과,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REBT, 합리적 정서적 행동치료에서는 ABCDE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예, 치료 과정을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ABCD를 제가 해왔는데, A는 맨 처음에 어떤 이벤트가 있어요. 예, 그래서 activating 이벤트가 있는데 선행 사건이 뭔가가 있어. 예, 그럼 두 번째로는 선행 사건에 따라서 생각을 하겠죠. 이거를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비합리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생각의 결과, consequence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행복하게 잘 해결되면 여기서 끝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닐 때는 논박, 그쵸? D.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효과를 끄집어내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예. 그래서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비논리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신념을 어떻게? 합리적인 신념이나 긍정적인 신념으로 바꾸는데, 비논리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신념은 뭡니까? 절대 해서는 안 돼. 꼭 해야 돼. 아니면 나는 망해. 뭐 이런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안 되면 나는 엄청 비참해져. 이렇게 단선론적인 사고 과정을 계속해서 추구할 때 이게 비합리적인 거죠. 이것을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꿀 때는 논박, dispute이 필요한데 그 비합리적인 그 신념 체계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는 거예요. 뭐 소크라테스 질문법으로 따져 들어갈 수도 있고 반박을 통해서 그래서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는 과정을 겪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어떤 그 이펙트하고 필링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 이런 과정 속에서 그 ABCDE 모델은 그 선행 사건, 신념 체계 또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병리적인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 논박하고 효과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면은 선행 사건이 일어났고 두 번째로 이 사건에 대해서 만약에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합리적인 신념 체계로 바꿔야 되니까 여기에서 논박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합리적인 신념 체계로 갔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정상적인 심리 결과 체계로 갈 수 있겠죠. 그리고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 제가 이미 설명했던 그 선행 사건 또 비합리적인 신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리포트를 내야 돼. 근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이 리포트를 완벽하게 해야지 내가 A뿔을 맞을 수 있는데 이게 완벽하지 않아 가지고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완벽이라는 게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비합리적인 신념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결국은 그 과제도 제출 못하고 수업에도 결석을 하게 됐을 때 논박을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논박을 합니까? 왜 나는 항상 완벽해야 되는지. 그죠? 그리고 한 번 리포트를 못 냈다고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 이러한 그 논박을 통해 가지고 다시 사고를 재정립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모든 사람도 항상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새로운 신념 체계로 바꿔 나갈 수 있는 그 프로세스가 바로 이 모델이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최선을 다했다는 어떤 프로세스가 중요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러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나를 수용하는 그 단계. 요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적 치료 이론은 이 신념 빌리프 시스템 중에 많은 부분이 언제 결정되나 하면 어린 시절에 주입되는데 성장 과정에 여러 그 익스피리언스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확고하게 믿는 그러한 과정이 이렇게 덧붙여집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유연화시키고 또 반박을 통해서 바꿔주고 수정해 주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인지행동 모델이라는 것이 어떠한 체계로서 되어 있고 또 인지행동 모델에 영향을 준 다양한 학자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배웠던 스키너라는 학자도 있고요. 그리고 뭐 또 스키너한테 영향을 준 파블로프라는 학자도 있고 이 원조 원리를 잘 깨달으면은 이 치료 모델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신역동 모델하고는 정반대의 그 축에 서 있는 이론이다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론의 대표적인 그 이론 중에 한 가지인 뭐 다양한 5가지 이론을 설명하겠습니다만 그 중에 그 첫 번째 이론으로 그 앨리스 이론을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앨리스 이론은 그 합리적, 정서적 그 치료 이론인데 그래서 이 치료 이론의 과정 어떻게 돼 가는지 A, B, C, D, E 요것을 여러분들 그 이니셜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요 도표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면은 금방 이해를 하시게 될 거고요. 또 이 cognitive behavior를 어떻게 바꿔주느냐 그 과정이 핵심이라는 거죠.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부정적인 신념, 비합리적인 신념, 왜곡된 신념과 생각에서 어디로 바꿔줍니까? 합리적인, 또 바른, 또 건강한, 행복한, 의미 있는 그러한 그 사고 체계로 바꿔주는 게 요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혹시 이니셜로 그 실습 과정이나 보고서를 볼 때는 많이 쓰이는데 전혀 뭐 허둥대거나 어리둥절할 필요가 없이 그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원리 자체가 명쾌하고 딱 떨어지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이 인지행동 모델의 그 계속해서 다양한 학자들, 나머지 4학자들에 대해서 그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첫 시간은 요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